박성재, 이상민 두 사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이상민이 노리는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둘이 대체 뭘 숨기고 있는지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한 전 총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먼저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3년형 선고 이후 그 다음에 이진관 판사가 또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맞습니다. 대한 선고가 이제 이어질 텐데 한 전 총리에 대한 그 1심 판결문이 공개됐는데 네. 거기에 보면 12.3 내란 당시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 판결문이 책입니다. 책. 348쪽 분량의 판결문에 그 120여 쪽 판결 내용이 있고요. 200쪽이 넘는 진술 요지가 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CCTV 영상 유지도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한덕수 판결문에 등장한 박성재라는 이름인데요. 실제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을 최초로 건의한 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박성재 장관이 윤석열이 오후 그 10시 18분쯤에 2분 정도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계엄 선포를 하러 나갑니다. 이거 CCTV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상의 안주머니에서 박성재 장관이 문건을 꺼냅니다. 꺼낸 다음에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쳐다보면서 참석자 명단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이제 박성재 전 장관하고 이상민 전 장관하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다음에 박성재 장관이 그로부터 한 20분 뒤쯤에 시간이 딱 특정이 됩니다. 10시 39분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가리킵니다. 가리키면서 강의구에 요청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박 장관이 강 전 실장을 이렇게 자리로 부릅니다. 자리로 불러서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놔야 한다는 취지로 직접 이야기한 것도 판결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박성재 장관이 대접견실에서 나와서 그 강 전 실장에게 강의구 실장한테 직접 서명 받은 것이 준비되었느냐라고 재차 묻는 정도로 아주 주도 면밀했던 것으로 판결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그냥 그대로 그냥 잠깐 2분 하고 나가니까 이게 다 사인을 받아가지고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실시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그거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이 박성재 장관이 주도적으로 내란을 실행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논지로 판결문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박성재 전 장관도 그렇고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 자기는 몰랐다.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냥 불러서 그냥 국무회의에 처음 간 거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상민 전 장관 얘기도 조금 더 보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이 헌법하고 정부조직법을 검색했다. 그리고 한겨레 JTBC 등의 그 언론사 단전단수의 근거를 찾아봤다. 이런 행적도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특히나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단전단수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재판부는 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안 나오죠. 전화 내용은. 이게 이 검색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발언하고 관련된 사실들 그리고 CCTV 영상하고 함께 종합해서 내린 결론으로 보입니다. 그 변호사님 이게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의 합법성을 추구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그게 합법이 될 수가 있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23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온 거고요. 결국 한덕수 전 총리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를 했다라는 그 행위의 근간은 일단 부작위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 총리로서 국정을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계엄을 말렸어야 했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 축으로 꼽히고 또 다른 부분은 국무회의라는 절차적 요건이라는 외관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내란 행위를 함에 있어서 헌법상 비상계엄을 하려면 실질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물론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실질적 요건에도 위반하는 거였지만 절차적으로는 국무회의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있다라고 해도 솔직히 실질적인 국무회의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냥
마치 비상계엄이 헌법상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작출해주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한 것으로 본 거고 그 관련돼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이제 23년형이 나온 거고 그 판결문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이나 박성재 전 장관도 결국에는 국무회의라는 이 절차적인 요건을 만들어주려고 해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피해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게 박성재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그 사유가 네. 자신은 이것이 그 비상계엄이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네, 인식의 문제 인식을 하지 못했고 예. 그래서 주어진 업무를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네. 뭐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그거를 어쨌든 재판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네. 영장 재판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영장이 기각이 된 거잖아요. 예, 그것은 영장 재판부가 그렇죠. 받아들인 영장 거예요. 이진관 재판부가. 부장판사는 아니고요. 그렇죠. 영장 재판부가 네. 받아들였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최종 판결에서는 이거 다시 한번 정리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내란이 성공을 했더라면 그 내용을 채우는 역할을 박성재가 주도했다라고 판결문에서 보는 것 같고요. 사후적으로 이 내란의 빈틈, 그러니까 정통성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저 박성재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선고가 언제죠? 지금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첫 공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첫 공판이 시작되고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년 구형 받은 상태고 다음 달 12일 선고 앞두고 있습니다. 구형은 한덕수 전 총리하고 같네요. 네. 뭐 이것도 전망입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 이 선고를 봤을 때 이상민 전 장관도 15년이 최하치가 아닐까,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전망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형이 나왔을 때 좀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시원하다 사이다 판결이다 이게 사법부의 권위다 이제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지만 일단 법조에서 바라봤을 때는 구형보다 상당히 상회하는 형이 나왔거든요. 거의 없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례적이기는 하죠. 예, 일반적으로는 뭐 15년 구형하면 뭐 10년 정도 이상 나오면 뭐 검찰로서는 어느 정도 이 기소가 잘한 기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구형량보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종종 있지만 왜냐면 구형을 했다라고 해서 뭐 사법부가 이거에 제약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게 종종 있는데 이제 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사실상 이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 봐주기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의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명시적으로 지금 제도화되지 않은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했기 때문에 이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 구형을 낮게 해준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법원에서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은 지금 특검은 그런 플리바게닝이나 뭐 봐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 이 특검이 15년 구형을 한 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전 총리나 뭐 박성재 전 장관 때도 구속영장이 방금 기각됐었던 얘기도 했지만 뭐 영장이 기각된다든지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처음에 기소를 할 때 내란 방조로 기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공소장 변경하는 거를 성명을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결국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로 23년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으로서는 영장이 기각됐었던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형에서 뭐 잘못되는 것, 이 사건 자체가 공소 유지 자체에서 뭔가가 잘못된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구형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5년은 그래도 15년은 구형을 해야 된다라는 걸 했던 건데 법원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이고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23년형이 나온 거라면 사실 이런 재판부의 기조는 계속 이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저는 뭐 15년 넘는 형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진관 판사가 그 내란 방조가 아니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공소장 변경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애초 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형량은 15년보다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셔서 다 알겠지만 이 판결문상에서 이건 좀 법적인 얘기지만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형법 87조에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네. 피라미드형으로 우두머리 수개가 있고 뭐 중요 임무 종사가 있고 뭐 단순히 이제 가담한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죄를 이제 집합범이라고 말해요. 이런 거는 우리가 형법상의 일반적인 공범 규정인 방조 법리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학계의 이제 일반적인 견해이다 보니까 내란 방조가 과연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만 놔뒀더라면 이 부분을 법리로 따져서 내란죄는 뭐 중요 임무 종사가 있고 단순 가담죄가 있는 거지 뭐 방조가 있겠냐 이런 법리가 나와서
법리상 무죄가 될 위험성도 있었던 건데 이 이진관 재판장이 그런 부분을 저는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좀 풀어준 것 같고 법리적인 문제는 중요임무종사죄 관련된 부분으로 공소장 변경 이런 부분들을 성명을 해줌으로써 애초에 원천 차단을 했고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됐기 때문에 23년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이번 판결의 근거가 전두환 노태우 판결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전두환 노태우 판결로 두지 않고요. 김재규 내린 살인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해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요임무 종사자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임무 종사자가 당시에 김재규 사건 판결에서 나왔는데요. 보급, 격리, 연락, 통신, 서무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법리가 구성이 됐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당연히 한덕수 총리는 중요임무 종사자가 되는 거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무슨 법학 강의를 듣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박성재랑 이상민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 얘기가 별로 요새 안 나오고 있어요. 요거 짧은 시간 안에 잡고 갑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그래도. 중요합니다. 네. 일단 박성재는 영장 전담 판사들에 의해서 2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지금 내란 혐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누가 풀어줬는지 그 얼굴 다시 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두 사람인데요. 박정호, 박성재 구속영장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고 남세진 판사는 박성재 2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입니다. 네, 이거는 뭐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2차례에 걸쳐서 와 이거를 풀어준단 말입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데 더 심각한 건 뭐냐? 내란 전담 영장 판사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이미 결론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꿀지 말지를 고민한다는 그 사법부. 너무 속상합니다. 네, 동의하는 것으로 끝이하겠습니다. 일가를 가시네.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일가를. 네. 그러니까 23년형을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서 23년형이 선고됐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한덕수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장 전담 재판부의 어떤 의식 구조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그렇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번에 이준관 부장판사의 그 판결문을 보면 이 시대에 있어서 계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역사 의식이 진짜 없다고 저는 헌법 의식이 역사 의식이 그렇죠. 전무한 헌법 의식 거예요. 역사 의식이 없어서 전무야. 23년을 받을 사람은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박성재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준관 부장판사와 같은 어떤 맥락 진짜 제대로 된 맥락이라면 역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네. 그거는 아니, 법적인 관점에서도 내란죄 보호법익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하죠. 내란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에 대한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역사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 내란죄에 대한 충실한 이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인 실혜들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렇게 엄정한 양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죠. 영장 전담 판사도 지금 판사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새로 구성하도록 법이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이행이 돼야 되죠. 네. 아니 이게 박성재를 영장 기각할 때 제일 어이없는 부분은 위법성의 인식에 위법성의 관해 인식.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게 1차예요. 박정호. 네, 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위법성의 인식을 내란과 계엄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네. 이거는 황당한 일이에요, 진짜. 네. 그다음에 남세진 부장이 네. 2차로 기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재욱, 박정호, 이정재는 수원에서부터 이제 뭐 소위 수원 트리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네. 그나마 남세진이 제일 멀쩡하다. 예, 그렇게 생각했었죠. 얘기하고 기대를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안 그렇기를 바라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요 영장 전담 4명은 뭐 한동수 변호사님 더 잘 아시지만 자기끼리 서로 의논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식사도 같이 같이 얼굴 하고. 보는 사람이 기각한 거를 내가 가서 또 기각하는 건 명구스럽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또 이렇게 이거 또 기각을 했다면 진짜 심각. 이건 국민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들의 예. 안면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국민이라서 정말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이런 자들은 판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예. 네, 장기적으로 이제 형사 재판에 이제 배심제들이 이제 되는 것이 이제 나라 발전의 미래일 것 같고요. 법리적으로는 내란죄 모의 참여하고 중요임무 종사자는 이게 이
별개입니다. 구속 요건 자체가 별개여서 내란의 모의 기획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내란 범행이 시작되는 거는 10시 23분에 내란 발표하잖아요. 윤석열이. 네. 그때부터 해제될 때까지 한 6시간 후에 그 다음 날 4시까지 범행이 계속되는 내란죄가 범행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 폭동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은 다 중요임무 종사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거 법리적 관점에서도 사실 잘못된 결정이죠. 그렇습니다. 오해한 결정이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박성재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진관 판사한테 네. 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성재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잠깐 간단하게 굵직한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강희구 실장에게 국무위원들의 부서, 그러니까 사인이죠. 부서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 네. 두 번째로 내란 직후에 법무부 간부회를 개최한 점. 세 번째, 출입국 본부에 출입 금지 팀을 대기 지시한 점. 그리고 네 번째, 교정 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네. 마지막으로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한 지시죠. 내란에 동조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적극의 끝판왕. 행위로 보면 한덕수보다 훨씬 가지수가 많아요. 더 적극적이고 정말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챙겼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판결문을 보면 박성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아, 이거는 뭐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23년이야. 최소가. 내가 볼 땐 거예요. 제 생각 그런데 세 분 의견도 이따 듣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덕수 판결문 중에 박성재에 관한 내용 네.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재는 윤석열이 밤 10시 18분께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자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서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있던 사람들을 돌아가며 쳐다보면서 참석자 명단을 적어뒀다. 그리고 박성재는 약 20분 뒤인 10시 39분께 이상민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건 이제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와, 적극적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상민이 강희구 부속실장을 불러서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놔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오후 10시 42분께 박성재는 강희구에게 서명 받는 것은 준비됐느냐며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와, 완성시키려고 절차를. 야, 근데 이진관 판사가 쓴 거거든 이거. 네. 근데 이진관 판사가 박성재를 재판하니까. 제가 그 한덕수 전 총리의 한덕수의 그 판결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작위 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판결을 한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무총리로서 응당 위법한 비상계엄이 되면 국무총리가 좀 이렇게 저지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지 이런 취지의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성재 장관은 그걸 넘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 유죄 판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형량도 굉장히 세게 나올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26일에 이제 첫 공판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게 기소가 늦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요.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빠른 재판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 하겠대. 최대한 빨리 결론 짓기 위해서 이제 2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점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성재가 안 됐다. 불구속 상태로 저게 있는 게 불구속이 아니다. 나와 있는 이 마음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 나와는 게 더 힘들어요. 아,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아까 그냥 쓱 넘어갔는데 그 한덕수를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기각했었습니다. 네. 박성재도 기각했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잊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법무장관은 법무참모잖아요. 대통령 법무참모. 그럼. 가장 법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그렇죠.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될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총리보다 더 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법적 검토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행안부, 국방부, 법무부는 또 차원이 달라. 그렇죠. 법무부의 위상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뭐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23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군요. 한 23년. 예. 아니 그렇게 그렇진 않나요? 한 22년 9개월. 저는 이제 한덕수보다는 그래도 뭐 다만 1년이나 좀 적지 않을까. 지기가 또 있으니까. 지기가 또 있기 때문에 한덕수를 거의 2인자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거의 갖거나 한 1년 작거나 이 정도 생각하는데 글쎄요. 네. 아직 시간이 많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젊은 나이에 나오시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이진관 부장이 최초로 그 용기, 국민의 용기 아, 그 부분에서 울컥했죠. 너무 우리 국민들한테 위로를 주셨고 네. 또 그런 점이 있고 또 결국 1심 이후에 또 항소심에 가서 추가 기소도 있고 네. 다 병합돼서 또 이제 양형들이 또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상민 잡아야 되는데요. 내란 특검은 이상민에게 15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민과 관련된 내용도
한덕수 판결문에 기술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진관 판사가 쓴 거고. 예, 자 요거 한번 좀 네. 살펴볼까요? 이상민은 12월 3일 밤 9시 13분에 헌법을 검색하고 9시 19분 정부 조직법을 검색했다. 헌법을 검색해서 국무회의 심의 규정을 찾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정부 조직법을 검색해서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의 법률 근거를 찾은 것이다. 이상민은 뭐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중형임무 종사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네. 그래도 이상민은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맞아요. 때문에 구속된 상태. 계속해서 구속 기간을 까고 있어서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방송보다 훨씬 낫지. 네, 훨씬 낫지.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진관 판사가 이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문제를 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감사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어게인 고성국이 이 고성국이가요, 이 사람들 앞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면서 앞으로 나올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한 번의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식의 선동적 발언을 하는데 이 법률가 세 분이 나와 계시니까 요거를 제가 이거 굉장히 큰 범죄처럼 느껴지는데 맞아. 세 분은 어떻게 보실지 세 분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1년 전 오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특히 젊은 자유파 청년들이 항의를 시작했어.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 75년의 사법 역사에서도 우파로부터 그런 집단적 항의를 받은 게 1년 전 서부지법 사태가 처음입니다. 그 점에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 헌정사의 사법 역사에 매우 중대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무죄로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판결을 저것들이 계속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1심에서 2심에서 대법에서 계속 할 때마다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게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정권이 과연 유지가 가능할까요? 저 경북수사파 정권이? 와, 이건 저거 폭동을 또 완전- 일으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맞죠? 그렇게 맞아요. 느껴지죠? 그 얘기예요. 가만히 심각합니다, 있겠냐고. 이거. 서부지법 폭동보다 몇 배가 더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내란 선동 아닙니까 이러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판결을 할 때마다 이런 사태가 네. 일어난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간에 우리 내란 특검이 우두머리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들한테 심혈을 기울이느라고 내란 선전 선동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2차 특검에서 이 부분을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류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또 나설 것이고. 근데 그게요. 그걸 가지고 돈을 벌 것이다. 황교안 영장 그 기각되면서 그게 한풀 꺾였어요. 맞아요. 그런 면이 있죠. 예. 예. 이게 또 공교롭게 또 황교안이와 고성국이는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이야. 어떻게 또 고시기에는 또 그런 것들만 그렇게 배출을 하나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뭔가 이 그 민주주의의 적 이 차원으로 봐야지. 네. 이거는 그냥 무슨 뭐 표현의 자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아니죠,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이거 진짜 명백한 선동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요. 이걸 왜 가만히 놔둬? 이게 이제 저걸 보고 딱 드는 게 이게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가 이제 내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헌문란은 지금 현재 이진관 부장 판결에는 국회와 선관위 기능 있는데 저거는 법원의 사법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법의 기능 국헌문란 목적이 있고 폭동에 대해서 선동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예비 음모 그러니까 인적인 다수의 조직과 의사에 연락되는 집단이 있거나 물적 준비를 하였다 이러면 충분히 그 구속 요건 부분에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은 엄밀히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 그 윤석열이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라고. 그럴수록 저 부분은 기본적으로 빨갱이에 대한 척결의 그런 큰 흐름들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럴수록 민족의 화해와 우리 한반도의 평화들이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결 과제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전반부 법적인 이야기만 했어야 되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네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네. 내란 선전 선동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뭐 형법 90조에 따르면 3년 이상 이렇게 정해지는 굉장히 엄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선전 선동만 해도 실제로 폭동을 일으키지 않아도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저런 거는 수사돼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예, 저는 굉장히 엄한 엄해. 그러니까 법원의 기능을 지금 폭력으로 지금 멈추게 하려는 거 그거 자체는 대한민국 존립 기반을 흔드는 거니까 네. 엄히 처벌해야 됩니다. 저 일대 사건이죠. 저거는 네. 최초죠. 입에 담기 담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네. 이상민 15년 구형 다 알고 계시죠? 네. 충분하다, 적정하다, 적정하다 충분하다, 부족하다, 아니면 과하다. 그러니까 과하다 1번,
적정하다 2번. 자, 부족하다가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과하다 1번. 잠깐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나이에서 오는 건가 있는데 1번이 부족하다. 2번 적정하다. 2번 적정하다. 3번 과하다. 3번 과하다. 자, 부족하다는 사형 무기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적정하다는 것은 15년이고 과하다는 것은 생각보다 좀 많다. 요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요. 우와, 3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일단 본인 이야기를 하시고 설명은 10초만 하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적절한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하다. 예. 2번으로 이렇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부족하다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15년 넘어서 어디까지 구형돼야 한다? 적어도 저는 무기가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기 정도 나와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사실은 사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내란을 했습니다. 행정에 네. 관여했죠. 언론사 단전단수를 한다는 거 이거는 주제 법관 출신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저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자, 10초 넘어 까먹었습니다. 10초. 자, 이경 기자는 어때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최소 무기 진영은 나와야 된다. 최소 무기 나와야 된다. 강지호 기자, 특히 이제 법조 전문 기자로 지금 현장 취재하셨는데. 저도 부족하다. 최소 부족하다. 무기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소는 두 개는 나온다. 그렇죠.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아무리 적어도 무기는 나와줘야 된다. 와, 그렇게 이제 보셨고요. 자, 적정하다고 한 거는 15년에 대해서 대체로 많은 분들이 무기 사형도 맞지만 15년 정도 갔으니까 단전단수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진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참고로 과하다 이런 분은 잘 안 보입니다. 1번 이제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주셨는데 하여튼 여러분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 드려서 순서 없이 적응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드렸는데 양해 좀 구하고요. 그래도 15년으로 퉁치냐 양양님 이래서 주셨고요. 이제 문제는 판결인데 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했으면 구형량만큼 최종 선고량이 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부터 얘기해요? 제일 자신 있는 분. 요거는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출연권을 별도로 드리든지 확대하려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자신 있는 분 누구십니까? 아니 맞추기니까 이것은 뭐 그래도 법조기 전문 기자. 법조 좋다. 그러면 네. 원조 법조 전문 기자. 원조 지금은 이제 네. 현직이고 원조. 아마 구형량하고 선고형하고 같을 것 같습니다. 같은 것 같다. 그러면 같은 15년 선고가 될 것이다. 강조 기자는요? 저도 15년을 원하지만 한 10년 정도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된다는 거고. 예. 이 기자? 저 모르겠습니다. 저 15년 원합니다. 그냥. 15년을 원한다. 원합니다. 네. 저는 15년 나올 것 같습니다. 15년. 실제로 이제 선고도 15년, 구형도 15년. 결국 이제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10년은 무조건 넘어선다. 15년까지 가는데 그러면 오늘 이 재판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었던 단전단수 지시의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킬 때 본인이 말렸느냐 말리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현장에서 취재를 하셨던 강지호 기자가 이제 설명 좀 해 주셨죠. 네, 우선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이 1차로 이제 국무회의 비슷하게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덕수, 윤석열, 김용현 등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다가 본인은 이제 계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나름의 논의가 있은 후에 다 같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좀 안 되지 않겠냐, 계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상민이 야, 이거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할게 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말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주변에 있는 국무위원 중에 이상민이 윤석열을 막았다, 그리고 말렸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석열도 직접 재판에 나와서 말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제발 말려달라고 했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대부분 나왔던 증인들 같은 경우에도 계엄을 말리는 뉘앙스,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지 직접적으로 윤석열한테 계엄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윤석열 정부 때 국무위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비상계엄이 일어날 줄은 전혀 몰랐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왜 내란이냐. 이 두 가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99%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4년 10월부터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많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장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내란 가능성, 불법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답변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뭔 말도 안 되는 일이냐. 예.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이 회자가 되고 뉴스로 나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그렇게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꿈에도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그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이 발표됐을 때 그냥 일반 국민들도 파자마 바람, 슬리퍼 신고 다 국회 가서 국회의원 지키려고 갔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고위공직자가 그 순간에 사리 분별을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필필님께서는 15년 판결이면 만족한다. 복댕이님 15년, 후아님께서는 25년 주셨고요. 오성희님은 무기징역 선고하라 뭐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선고도 15년이어야 한다. 김순지 선생님. 이상민은 20년 이상 나올 겁니다. 정재권 선생님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퀴즈 또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약간 신박한 생각으로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오늘 선고, 그러니까 구형 과정에서 이상민과 이상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해맑은 웃음을 계속 웃었다. 즐거워하더라라는 것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 결심이라고 하면 표정이 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민 같은 경우에 이 재판이 가지 재판이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본류 재판이에요. 가장 형량이 많이 나오는 재판인데 오늘 재판정 분위기 자체가 이상민도 상당히 웃는 모습이 많았었고 그 가족들도 추정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들도 그 웃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과연 선고를 앞둔, 결심을 앞둔 그 가족이 웃음을 과연 지을 수 있는가?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자, 가족들은 몇 명이 나왔던가요? 가족은 보니까 이제 확실한 거는 따님이 아마 확실한 것 같고 이제 부인 그리고 아들 이렇게 아마 3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빠 사랑에 이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딸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옥고적겠죠. 이 감옥살이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끝나면 우리한테 엄청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웃으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내란 세력들이 집권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지만 자, 만약에 선고가 되면 사면 없는 선고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형철님께서는 의견도 주고 계신데 자, 이것은 좀 신박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왜 그렇게 가족들끼리는 즐거워했다는 표현 좀 그렇겠죠.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해맑게 웃을 때 대화를 나누면서 막 웃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상황이 심각하면 아무리 즐거운 이야기 나오더라도 웃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이제 오늘 자체가 그렇게 무겁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러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경 기자 제가 좀 이렇게 하여튼 해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15년 구형을 예상했던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상민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정보가 좀 있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검찰은 15년 정도 구형을 할 거고 최종 선고, 1심 선고는 이 정도 예상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솔직히 15년이 짧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15년 무기징역 사형 나와야 되는데 15년이 짧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울어도 부족할 판에 웃었다는 것은 그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 두 번째는 이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이득이 있을 것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선거를 간다든지 뭐 정치인이 된다든지 이런 쪽에 길이 열렸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웃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면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게 있고 김지호 기자 우리 어떻습니까? 김지호 대변인 어떤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웃었을까? 모든 걸 체념하면 웃음이 나오나? 이게 사실은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도 그렇고 그리고 김용현의 변호인들도 그렇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볍게 보고 있다. 내가 지금은 재판받고 있지만 2, 3년 후에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고 만약에 4, 5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내가 뭐 지금 15년을 받든 뭘 받든 바로 사면돼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재판부도 우습게 보고 국민들도 우습게
보고 있으면 비웃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한번 할 때 한번 해봐라. 시간이 지나면 나는 활개치고 다닐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아니면 동일하게 어떻게 내란 잔당들이 다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서초동은 약간 별천지 같대요. 서초동이 법조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오른쪽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집결해 사는데 여기에는 아주 우리 보통 일반 국민들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 걱정하지 마라. 이 판사들이 이번에 특검 수사권이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내린 것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갈 거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음 달에 나올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서로 막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봐주기로 했다는 약속에 한 표 이렇게 루비님 주셨는데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은 어디서 들었어요? 그 동네 가보시면요. 아니 카더라 방송이에요? 아니 그 동네에 카페 가서 앉아 계셔 보세요. 딱 1시간만 앉아 계시면 이 얘기 한 서너 번 들을 겁니다. 아니 카페 이름을 좀 얘기해 줘도 한번씩 가는 또 이제 어떤 카페가 이거를 저기 중앙지법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요. 저기 그 대법원 건너편에 거기 서초동 저기 주택가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 보면 브런치 카페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진짜 너무 자세히 얘기해. 아니 김 기자가 긴급 출동해가지고 한번 진열 내봐야 되겠네. 카메라 가지고 긴급하게 출동했을 때 다 찍어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랑의 교회 거기에도 보면은 거기도 카페가 있거든요. 그 건물 안에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그 골목에 보면 장난 아니에요. 저 보면서 특히 이제 약간 이제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 아마 연세가 젊은 할머니 같은데 이런 분들이 침을 막 튕겨가면서 열심히 얘기하시는데 듣고 보면은 그럴싸해요. 그럴싸해요. 그분을 쫓아가서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사면돼서 나온다기보다는 일종의 자기 체면 같은 거 아닐까요?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15년 산다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시점에 나가겠지라고 하면서 체념한 상태에서 스스로 견디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신박하다는 표현을 스스로 쓰니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진짜 사형 떨어질 줄 알았어. 너무 깊이 개입한 천만다행으로 15년 구형이 됐으니까 최악은 면하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깊숙이 개입을 했다면 아마 한덕수가 구형을 15년 받았기 때문에 15년 예측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 전두환이 사형은 내려졌지만 2년 살다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과거의 행적을 보면 나도 15년 나오더라도 정권 바뀌거나 이러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한편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내피셜을 계속 이어가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히 내부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3,500분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서 한덕수가 저질렀던 죄, 이상민이 저질렀던 죄,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판결의 저울에 올려놓고 기울기를 0.001g이라도 차이가 있다라는 전제로 누가 더 흉악범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 한덕수가 더 흉악범이죠. 그래요? 한덕수는 대선 출마까지 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내란 자체에 대해서 개입 정도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 행실이 엉망진창이라는 건 말할 필요가 없고 그 내란을 일으키는 그 과정 전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김용현은 누가 보더라도 주범 중에 주범이잖아요. 오히려 윤석열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맞아요, 우리가 지금 책임의 문제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 인간이 끝까지 지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시켰으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덕수와 이상민을 놓고 봤을 때 내란 자체에 대해서 관여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저는 누가 더 심각할 것이냐. 이상민이 훨씬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은 사실상 내란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 경찰 병력이 많이 들어갔어요. 군과 함께 비슷한 거의 그보다 더 많은 양의 경찰이 들어갔거든요. 경찰은 사실 행안부 관할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자기가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만 행안부 안에 경찰국이 만들어져 있어요. 충분히 제가 지금 이상민은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경찰의 동원 정도를 볼 때 저는 김용현만큼 이상민의 관여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전체적인 책임은 당연히 한덕수가 크다는 것인데 댓글로 우리 의견 주시는 분은 이상민, 한덕수, 그놈, 이상민, 또찐, 개친, 똑인, 개긴, 제임스님 주셨고 한덕수 그리고 국무총리가 정권 인자임으로 더 책임이 크다 필필님 한덕수라고 또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상민, 한덕수 둘 다 똑같다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제 구형량을 보면서 실제로 한덕수는 15년을 받았단 말이죠. 이상민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중요 임무 종사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을 하잖아요. 한덕수는 사실 따지고 보면 실행이라는 것이 우물쭈물하다가 장관들한테 지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예 단전단수를 지휘를 해버려요. 내란 행위에 완전 가담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본인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형량이 구형량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게 뭐 제 혼자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많이 달라 의견이. 예, 많이 다릅니다. 공격하셔야 돼요. 저 한덕수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상민이 시키는 거 한 겁니다. 실행을 하기는 했어요. 경찰에게 조조에게 전화해서 국회 봉쇄를 시켰고 소방청에 전화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어떤 행위는 보이지 않았으나 결국에 계엄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도 요건을 맞춰야 된다고 맞춰줬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이 국무회의 사인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야 그거 문건 폐기하라 증거 인멸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로 보면 이 한덕수가 주도적으로 본인 스스로 이런 행동을 네.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판을 제가 겸허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여쭤볼게요. 그래서 오늘 구형 15년 구형이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이상민 전 장관의 얼굴은 어떤 것이었어요? 사실은 막 그렇게 큰 표정 변화는 저는 확인을 못했었고 다만 아쉬운 점은 뭐였냐 특검에서 최종 구형을 할 때 왜 구형을 하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특검부한테 전 상당히 실망을 한 게 브라질 대통령은 모임안으로 20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세의 역사에 남기고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한덕수는 15년 정도 이것보다 더 주려고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15년 듣고 나서 진짜 상당한 실망감이 들었어요. 네. 방청석에서 분위기는 어땠어요? 사실은 오늘은 이상민 사실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은 김용현, 윤석열이에요. 이 사람들이었으면 뭐 환호가 나오던 비판을 하든 할 건데 조용했습니다. 기자들만 거의 있었어요. 오늘 형사합의 몇 분이었습니까? 오늘 형사합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방청석에는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는 그 법정이 크지가 않아서 약 한 50분 정도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네. 몇 명 정도 차 있었습니까? 거기에 한 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30명이 다 기자 아니었습니까? 한 20명은 기자였습니다. 10명은 일반 방청 그렇죠. 뭐 가족분 한 3분 정도 계시고 예. 지지자들 한 몇 명 있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그 외에는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 맞다. 구형 내리니까 분노를 하면서 이제 휴정이 했었거든요. 바로 네. 이재명이 내란이다 하면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네, 그렇죠. 누구로 추정됩니까? 뭐 윤석열 지지자겠죠. 지지자. 예, 막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일반인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마지막에 나오는 새로운 대답 하나는 뭐 이재명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 저도 이제 화가 나는 게 이재명이 내란이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의견 주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챙기고 가보겠습니다. 선고가 언제입니까? 선고는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빠르면 2주, 늦으면 뭐 한 달 반에 한다라고는 하는데 2월 중순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네. 그걸 고려하면 아마 중순 이전에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월 12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12일로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네, 이제 지금 판사가 구형을 하면 최종적인 선고는 언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오늘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예. 혹시 PD님 며칠 날 일단 선고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 한번 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방송 열심히 제가 달려가고 있는데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척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싹 끌었는데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4,000분 정도 들어왔다는 것은 김재호 대변인하고 제가 방송하고 나서 최고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뭐 3,000명, 4,000명 장용진 TV 가야 5,000명 나오지. 와, 이 요즘 스픽스 역전 용사들 뭐 4,000명, 5,000명 이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이 말씀 드리자마자 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방송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고요. 2월 12일 날 1심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확인이 됐네요. 2월 12일 1심 선고입니다. 2월 10일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한 달 있다가 예.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징역 15년 구형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의견을 물었는데요. 와, 그 순간에 한 10분 됐죠. 네. 1,700명이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영향력 있어요. 그 중에서
부족하다가 95%고요. 적정하다가 4%고요. 1%의 답은 과하다. 그러니까 17번 정도는 과하다. 이거 15년도 맞네 이랬는데 95% 그러니까 1600명 이상은 이것도 부족하다. 이상민이 한 것을 보면 징역 20년 무기 사형이 구형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